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다시 집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하느니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조치를 하니까 이제 금리 인상은 멈췄고 예전처럼 돈을 쉽게 빌려 쓸 수 있는 시대에 이게 다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집값이 하락을 많이 하다가 이제 하락의 폭을 줄이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집값 바닥을 찍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사람들 빚내서 집 사는 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값 하반기가 되면 더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역전세 문제입니다. 역전세 난 시대가 도래를 했죠.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도 부족한 자금이 생겨나는 거죠. 자기가 일부의 돈을 마련해서 갚아줘야 되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 계약에 대한 경각심도 심해지면서 세입자들 아무데나 전세 들어가지 않으려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역전세난을 버티지 못하는 집주인들 매물을 급하게 처분하는 선택을 하게 될 거고 이는 다시 매매가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없고 이미 지어진 집들 잔금도 못 치르고 있죠. 입주를 앞두고 기존 집이 안 팔려서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 텅 빈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데 입주를 못하는 이유 돈을 구해서 잔금을 치러야 입주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치르지를 못하니 빈집으로 둘 수밖에 없어요.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기존 집도 안 팔리고 전세의 세입자도 쉽게 들어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텅 빈 아파트가 곳곳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역전세난 해결을 위해서 DSR을 완화하는 조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대출을 해줘서는 안 되는 가구에게까지 또다시 추가로 대출을 해주는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하니까 떨어지는 폭이 줄어들고 오히려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강남의 좋은 아파트들도 역전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금 그런 상황이죠.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까 3억 가까이 역전세 났던 집이 이제 1억만 돌려줘도 되는 전세가의 경착륙이 완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만 많이 갖고 있고 돈은 없는 다주택자들 정부가 대출해준다고 하니까 급할 이유 없다 이렇게 버티기 때문에 전세난 오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집값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잔금을 치러줘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각해서 대금을 치르려고 해도 매각이 안 되고 전세 수요는 더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세값이 내려갈 상황에서 대출을 더 해준다고 하니까 전세 호가를 낮추지 않고 시기에 맞춰서 이사하려는 사람들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 절대적인 수가 적더라도 전세가 하락의 폭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이참에 물건 팔고 싶어 하죠. 집값이 대폭으로 떨어질 것 같았는데 이런 경착륙의 우려가 사라지고 전세가 또한 대출을 통해서 뒷받침해 줄 거라고 하니까 전세가의 하락폭도 멈췄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빚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참에 팔자라는 사람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 석 달 전보다 25%나 줄었죠. 평년보다 훨씬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던 수도권, 이 지역의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매도를 위한 매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살 집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 가격도 반등한다고 하고 전세가도 이제 떨어지는 폭이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이참에 팔자라는 사람 늘어나고 있어요. 돈을 빌려주니까 사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30대 영끌족이 돌아왔죠. 대출이 늘어난 이유 역전세난 때문에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이런 게 늘어났고 또 금리를 낮춰주고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고 하니까 새로 주택 구입에 나선 사람들이 생기면서 가뜩이나 터질 것 같은 가계부채 더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에 돈은 없는데 빚을 내준다고 하니까 주택 구입하기 위해서 빌리고 그동안 분양받은 집값 치르려고 대출 받고 또 전세금 메꿔주기 위해 대출 받고 이러느라고 대출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값의 경착륙, 또 전세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 이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바로 대출을 해서 막아주고 있어요.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집 사라고 등 떠밀고 있죠. 이런 정책 자금 39조 6천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기존 대출을 갚거나 신규 주택 구입 용도로 이 자금이 순식간에 소진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대출 금리가 높아서 이거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 갈아타는 용도로 활용을 했다가 이제 집값이 반등한다고 하니까 신규 주택 구입 자금으로 이 돈을 앞다투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 자연스럽게 금융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계 상황에 있는 부채의 규모를 다시 더 키워가면서 이 상황을 지연시키고 있어요. 여기에 여전히 집값에 대한 기대감이 큰 사람들, 그 전통적인 기대감에 경착륙이 우려됐던 집값은 떨어지는 폭이 감소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반등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가 이제 상승 반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하락이 온 이유를 간과하게 만드는 현상이죠. 그동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나마 금리가 낮아서 버티고 있었는데 금리 올라가는 환경이 와서 이게 문제가 됐고 그러면서 집값은 속절없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돈이 없음에도 집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마음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던 환경에서 유동성 축소의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락이 왔습니다. 하락의 정도가 너무나 급격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경착륙이 우려되는 시장이었어요. 빈집은 쌓여있고 안 팔리는 매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다주택자들도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온 건데 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그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을 벌인 건데 이 원인은 잊어버린 채 다시 집값이 오른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한 정책이고 돈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소득 같은 거 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빌려줬던 돈, 그 빚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 부분에 DSR을 적용하면서 그 빌린 돈의 규모가 축소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돈이 더더욱 없어짐을 의미하죠. 또 그동안 집값에 받쳐줄 수 있었던 전세 자금, 이 사금융의 규모도 축소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DSR을 풀어주면서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조치를 했지만 전체적인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돈, 그 규모는 변함없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일정 부분의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집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매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대출을 해주고 있으니까 계속 다시 오를 거니까 늦기 전에 집 사라고 하는데 그 여력은 이제 다해가고 있죠. 특례 보금자리론 올해 예상했던 거 39조 원 규모였어요. 1월부터 풀렸는데 그중 현재까지 소진된 게 28조에 달합니다. 이미 다 풀렸다고 볼 수 있죠. 이 돈 전부 새로운 주택을 사는데 쓴 게 아니라 절반은 기존 대출을 갚는데 절반은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데 소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또 돈을 더 풀어줄 수 있을까요? 시장이 계속 반등하려면 계속해서 돈이 들어와 줘야 되는 구조인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동원된 정부의 자금은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금융권들 이 상황에서 다시 돈을 풀어주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빌려준 돈도 갚지 못해서 연체가 늘어나고 부실이 생기고 있고 이 부채의 규모 때문에 더더욱 돈을 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전성 관리에 지금 집중되고 있죠.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아예 대출 자체를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자금 풀어주면서 대출해주라고 하니까 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금융권의 대출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대출을 계속 해주려면 그만큼 고금리를 받아야 되는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고 금리를 넘어서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의 문턱은 더더욱 높아지고 있어요. 이금융권도 건전성 문제에 의심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금리로밖에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데 받을 수 있는 금리에 한계가 있으니 대출의 문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1금융권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1금융권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옮기는, 즉 은행끼리 뺏고 뺏기는 과정을 통해서 대출을 더 해주고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선택적인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서 가게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기보다는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는 은행을 찾아 옮겨 다니고 있고 또 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대출을 쓰고 있는데 이런 대출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긴축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은 보지 않고 집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마구잡이로 빌려주던 돈입니다. 근데 지금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동산 호황에 힘입어 PF 이런 데 자금을 많이 빌려주다 보니까 부실 문제가 불거졌어요. 또 상대적으로 1금융권보다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다 보니까 연체도 증가하고 있어요. 이들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고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하니까 대출의 문이 닫혔습니다. 건전성 관리가 더 시급하고 대출을 축소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금융권 같은 경우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한테 돈을 더 빌려주고 있죠. 그리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여기도 매일매일 연체 회의하고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대출을 하고 대출의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요. 부산저축은행 사실상 긴축 경영을 선언했죠. 부동산 PF 이런 부실 문제가 현실화된 수순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충당금 등 건전성 확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긴축 경영의 의미, 공격적인 대출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채권들 관리하는 데 더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회수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충당금 쌓는 등 리스크에 대응해야 되고 지금 커버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믿고 돈 맡겨달라고 하면서 고금리 주면서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들 공격적인 대출의 결과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는데 건전성의 의심을 받고 있으니 수신 자금은 빠지고 있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저축은행 수신자는 6조 원 넘게 빠졌죠. 순손실은 528억, 총 자산 순이익률도 마이너스, 9년 만에 적자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아직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것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축은행들 돈을 확보해야 되는데 PF 부실 문제 등 건전성의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높은 금리를 줘야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고금리를 앞세워서 고객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고금리를 주고 나면 수익성이 떨어져서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려줄 수도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죠. 이들 또 자영업자에 많이 대출해주고 했는데 이들의 부실 문제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죠. 유예를 계속 해주고 있고 이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게 9월에 도래를 합니다. 고금리로 자금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금리의 상한이 있으니 수익은 떨어지고 PF 부실 때문에 충당금은 적립해야 되는데 시중에서 돈을 구하려면 수신금리를 높이거나 높은 이자를 주면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1금융권 경쟁적인 대환대출을 통해서 또 특례 보금자리론 등 정책 지원을 통해서 대출의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이들 한시적으로 LCR 유예 조치 이런 것 때문에 여력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간도 종료가 됩니다. 이들도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 얘기 무한히 돈을 빌려주면서 다시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 전제를 깨는 얘기입니다. 대출의 문은 더욱더 축소가 되고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올 돈은 없습니다. 이미 대출의 한계 상황에 와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금리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주담대 3억 빌리면 월 상환액 160만 원, 별반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지만 갚는 기간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죠.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 2% 최대 수준까지 벌어졌음에도 우리나라 4차례의 금리 동결을 통해서 금리 인상을 멈췄습니다. 그치만 시장 금리는 치솟아 오르고 있어요. 이 얘기는 시장에서 돈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걸 뜻하고 사람들은 이미 빌려간 돈을 갚아내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갚는 기간을 늘려가면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담대 기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최장 50년까지 늘리고 있죠. 원리금은 줄어들지만 갚아야 할 이자는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책 자금은 이제 다 소진이 됐습니다. 은행, 금융권, 기준금리를 동결해도 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요. 연체는 증가하고 있고 가계부채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건전성 관리 강화에 발맞춰야 합니다. LCR 유예 조치 종료가 되고 또
연체는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만큼 많은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는 대출의 축소로 이어집니다. 대출을 선택적으로 더 많이 해준다 하더라도 금리는 더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 집값이 더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시장 계속해서 긴축의 기조로 가고 있죠. 미국에서 연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냈고 채권 금리는 이에 맞춰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 캐나다도 금리를 올렸고 영국도 빅스텝을 가고 긴축의 우려가 시장에 커져가고 있어요. 긴축을 한다는 건 시장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뜻합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고 역행하는 조치를 하다가는 경제가 붕괴될 수 있죠. 터키죠. 터키 같은 경우 글로벌 긴축 기조와 반대로 오히려 기준금리를 내리는 역주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90% 가까이 올라가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 다시 금리를 대폭 올리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금리를 올렸어도 자국의 통화 가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어요. 하반기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시중의 집값을 받쳐주던 전세가, 이 전세가에 반한 문제, 역전세 문제가 심각해지고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자금이 없는 데 있습니다. 또 금리는 올라가고 유동성을 더욱더 축소시키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집값이 더 오를 수가 없어요. 지금 금리가 올라간 효과 아직 시장에 전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의 효과 1년 뒤에 나타난다고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이유, 심각한 경기 침체의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경착륙의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했던 게 불과 두세 달 전입니다. 가구자산 평균 5천만 원 이상씩 감소했던 거 그만큼 급격하게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으니까 더 그만큼 충격이 크겠죠. 호프, 경기 침체의 과정, 집값의 하락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기업의 주문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고 고용이 감소되는 이 호프의 과정을 통해서 경기 침체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주문은 줄어들고 이익은 마이너스를 보고 있죠. 이런 상황이 나아지려면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요원한 게 현실입니다. 결국은 임금 삭감, 구조조정 이 단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역전세 때문에 버티지 못한 매물들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를 수요할 사람들은 돈이 없습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유동성은 축소되는 시장에 소득은 감소하고 있고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이 상황, 집값이 반등한다 이 얘기를 믿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 잠깐의 정책 때문에 집값 오른다 이렇게 폭장기고 있지만 정말 상황은 심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